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사이 충남 곳곳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호남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광주와 전남 한평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15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강한 비가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북과 전남 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비구름이 광주와 담양, 전북 등 호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지역에 2-3시간 동안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북서부,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는 광주와 전남 한평 지역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산사태특보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 중인 가운데 조금 전에는 전남 곡성에도 추가 발령됐습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은 크게 약화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의 강풍특보는 해제됐고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만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네, 비 지금까지 얼마나 내렸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내륙 장마가 시작된 19일 이후 수도권에는 인천 금곡에 176.5mm의 비가 왔고 서울에는 52.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밤사이 충청 지역에는 청양에 169.5mm, 부여에 151.4m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에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 익산 함라면에는 120mm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호남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이상, 충청에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했는데요. 또 비구름이 일부 남아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거나 범람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출입을 자제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의 진입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체전선은 오늘 남부지방에 영향을 준 뒤 일요일인 내일 점차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밤사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31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또 옹벽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 강한 비바람에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우선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인데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에선 입구에 세워진 철제 성간판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선 밤사이 나무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도권 장맛비는 차츰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청계천은 어젯밤 9시 반쯤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반포천이나 양재천 등도 이제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우이천 복개 구간 같은 경우엔 지금도 막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저녁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크게 오르며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조금 전 새벽 6시 기준으론 수위가 1.5m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네, 밤새 비가 많이 쏟아진 다른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특히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장맛비로 인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전국 3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5명이 충남 도민입니다. 충남에선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석축이 무너지는 등 재산 피해도 있었는데요. 전국 시설물 피해 4건 가운데 3건이 충남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주시와 계룡시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하천 주변이나 계곡 등 위험 지역은 출입하지 말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청양과 보령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번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시간당 7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어 우려됩니다. 극한호우는 예측하기 매우 힘든 만큼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제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알고 지내던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 2, 3차장과 AI미래 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적임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행사로 김혜경 여사와 통역, 수행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병 탓에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입원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인 간 채무와 아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일단 의혹의 논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I have to be back as soon as I can and have dinner with these wonderful leaders, and then I get on the plane. I have to be back early.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정상외교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처럼 G7 회의에 초청국으로 온 남하고 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필요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Since then,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겨우 청문회 일정을 정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국정 발목 잡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을 치른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인신 공격으로 부정하고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첨단 산업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경부고속도로처럼 AI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치를 안내받아 자리에 서고 곧이어 AI와 로봇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나를 피사체로 쓰려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AI 관련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100조 원 투자를 통한 AI 세대 3대 강국을 띄웠던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겁니다. 지방에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AI 첨단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 믿는다며 기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기용했는데 과거 남북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전문성을 높이 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보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영성 농업혁신 정책실장,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부처 차관들도 서둘러 임명하며 내각 구성 전 최대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가 미흡하다며 보고 도중 중단시키고 나중에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검찰이 제출할 추가 자료를 본 뒤 오는 25일 추가 보고를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전 정부 체제에서 꾸려진 지도부를 질타하다가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 2분과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희원 위원은 방송 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방통위를 겨냥해 지난 정권의 나팔수 아니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고가 진행되기 전 자료가 일방 유출됐고 해수부에 경위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전망인데 명심을 앞세운 새 결집 싸움이 치열해져서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8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4선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3선 박찬대 의원도 조만간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친명계 안에서의 권력 재편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는 2파전 양상이라 지지자들 사이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는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번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원들의 신분권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를 뽑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과도한 그 비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친명계지만 지지층은 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흥행으로 이어지는 건 좋지만 경쟁 과열이 이제 막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집권 3년차 여당도 아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의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전당대회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한 당 대표의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합니다. 정부의 시작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뚜렷하고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 모두 당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온 인사들인 만큼 지금으로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전당대회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3파전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2강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대선 경선 주자들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과감한 쇄신 없이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모인 당 혁신논의 토론회. 보수 진영 전반을 향한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혁신을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형식적인 혁신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제시한들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 관심을 끄는 차기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8월 중순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8월 초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후보군으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 한동훈 전 대표 등 경선 참여주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의사인 말을 아끼면서도 턱걸이 모습 등이 담긴 SNS로 건재를 과시하고 중진 의원 회동, 캠프 관계자 오찬 등 물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아직 없는데 가정법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당 외곽 조직과 접촉하는 등 대내외 활동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구 범친윤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내 구도상 당권을 잡더라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감지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좀 출마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저항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후보 면면은 물론 쇄신책 등 당권 경쟁의 내용물이 대선 경선 시즌2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등 최악의 상황에서 뿌리부터 뜯어고칠 젊은 소장파 등의 참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린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탄핵 극복을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특검 등 대야 압박에 맞설 합리적 투쟁 전략 제시, 수도권 교두보 마련을 통한 지방선거 전략 등이 차기 당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정권 초반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을 상대하며 여러 난제에 직면해야 하는 만큼 주자들이 막판까지 고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 어젯밤 늦게 최상병 특검보 4명까지 임명되면서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영을 갖춘 김건희 특검팀엔 파견 검사들이 이미 업무를 시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3대 특검 모두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6명의 특별검사보까지 임명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박억수, 박지영,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재 명지대 교수가 조은석 특별검사를 보좌할 예정인데 경찰 출신인 장우성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아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반영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사 51명과 경찰 31명의 파견을 요청한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에도 군 검사 등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며 수사팀 얼개를 짜고 있습니다.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나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도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받은 부장검사 5명이 지원 요청 하루 만에 곧장 업무를 시작했고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국방부 방문으로 첫 외부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검보 자리엔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 등이 최종 지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까지 모든 특검보가 꾸려지면서
다음 주부터 새 특검 모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특검과 협의해 추가 소환 계획이나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경찰과 검찰의 연이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한 건 범죄가 될 수 없고 혐의들과 관련해 개입한 적도 없다며 경찰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계검찰청의 동시다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여사는 같은 날 오후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과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특별수사단은 소환을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을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내란 특검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요구처럼 서면 방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특히 김 여사는 입원까지 하며 소환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 특검과 수사기관들이 부부의 조사 방법과 일정, 신병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질 신문이 오는 23일 내일 모레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도 반발하며 신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가 한상진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로 정해졌습니다.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배당되면서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직위현 재판장의 형사 25부와는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은 사건이 배당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새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23일로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보석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고 있던 김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조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는 신문기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두 재판부 사이에서 조특검이 요구한 대로 사건 병합 여부 판단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현재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인 만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추후 조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특검이 이미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언제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며 공습 중단을 요청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2주간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물밑에선 외교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춰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이란의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If somebody's winning, it's a little bit harder to do than if somebody's losing. But we're ready, willing, and able, and we've been speaking to Iran, and we'll see what happens. 백악관에서 나흘 연속 국가안보회의를 이어간 가운데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wants to have it be solved diplomatically. He knows it can be. 유엔 안보리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I appeal for an end to the fighting and return to serious negotiations. And could result in radioactive releases with great consequences within an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tate which has been attacked. 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란은 공습으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비난했고 There were not accident. There were not collateral damage. They were deliberated war crimes, acts of a state terror, an example of barbaric warfare.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고한 희생자인 척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How dare you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you from the consequences of your own genocidal agenda? Have you no shame?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란과 후티의 무기와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지금 호남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로 상향됐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면서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지역은 광주와 전남 곡성, 한평, 전북 순창과 남원 5곳이고 산사태주의보는 전남 곡성과 담양에 추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모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일주일 넘게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선 공습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 이후 처음으로 서방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마주 앉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외교적 해법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지하 방공호로 몸을 피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2주 안에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יצאנו למערכה על מנת להסיר איום שבסדר גודל כזה מול אויב כזה נדרשת מוכנות למערכה מתמשכת.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تا پای بیچاره کردن و به زانو و به خاک انداختن اسرائیل و آمریکا و دار و دستش باید جلو بریم. 양국이 상대방을 향한 증오심을 끌어올리는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선 서방과 이란의 외교 당국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장을 이란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유럽의 목표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And we urge Iran to continue thei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a perilous moment. 그러나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 장관들과 만나기 하루 전 이스라엘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ما در حال دفاع مشروع هستیم از خودمون و دفاع به هیچ وجه متوقف نمیتونه بشه و با آمریکا به عنوان شریک این جنایات هم هیچ صحبتی نداریم. 다만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조율 아래 진행됐고 이란 역시 유럽과 다시 만날 뜻을 밝힌 만큼 외교적 해법을 향한 기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란과 무력 충돌 속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세도 동시에 이어가면서 40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배고픔에 이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충돌이 격화한 뒤에도 가자지구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주거지에서 19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또 중부 넷자림 회랑 남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25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품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으려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가자 보건부는 주장했습니다. 8시간을 걸어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던 12살 아이는 모래를 씹으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젠 기근에 이어 식순환까지 겹쳤습니다. 유니세프는 가자 수도 시설의 40%만 가동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목이 말라 죽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양실조로 입원한 영유아가 50% 증가했고 5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The children in Gaza defies and contravenes every human standard. We cannot continue to stand by and watch with no action. 구호품 배급소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가자 전역에서 군사시설 등 표적 300여 곳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인질 부부 납치와 매장에 관여한 하마스 영계 무자히딘 여단 소속 지휘관을 공습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는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며 많은 경우 우리가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보조금 재협상까지 겹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수저우에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충칭 등 3곳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상무부 당국자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에 중국에 있는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방침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맹국 기업의 피해를 감안해 사전에 승인한 품목은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 경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many countries are tempted by the idea of seeking bot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beware the leverage that the CCP seeks with that entanglement.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재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10%대로 책정한 보조금을 4% 이하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나 수사기관의 실수로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강력 사건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 적극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올라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48살 윤정우, 윤 씨는 불과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결국 이렇게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폭행 등 남성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를 모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에 가해자 구속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을 피한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2021년 7%에서 2023년 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단적인 보복 범죄로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줘야 되고. 특히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같이 구속 요건으로까지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총기를 든 테러범이 갑자기 버스에 들이닥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경찰과 국정원, 해군 등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를 든 테러범이 승객들을 위협하고 곧이어 버스를 장악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둘러쌌지만 승객 여럿을 인질로 잡은 테러범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인까지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차량의 헬기까지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 추격에 나섭니다. 끝내 도주로가 가로막힌 테러범은 협상을 거부하고 또다시 총을 쏘며 위협합니다. 그러자 특공대가 투입돼 테러범을 무력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인질로 위장했던 다른 테러범이 화학물질이 든 가방을 폭파한 겁니다. 해군 화생방 지원대가 나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호하고 화학물질을 제거하며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테러 훈련에는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국정원, 해군 등 12개 기관 240여 명이 총동원됐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천대로로 들어가는 두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음주운전 승용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터널 근처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은 1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교통사고로 화재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짐에 따라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의 정식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폐장 시기를 보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리와 송도, 다대포 등 부산 지역 다른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부터 피서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그쳤지만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원에는 시간당 50mm의 양동이를 퍼붓는 수준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 곡성, 함평과 광주, 순창, 남원은 호우 경보로 격상됐고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서부,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 지방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과 울산,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밤사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26.9도, 제주도가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 27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또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